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기둥 안승찬 대표가 그 휴가가 뭔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언더스탠딩의 두 번째 기둥 뿌리 들이 나와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뭐 여러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부동산 얘기 할 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요즘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큰 질문이자 이슈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찐 반등이냐 아니면 가짜 반등이냐 그거 아니겠어요? 네. 어려운 말로 데드캣 바운스? 예. 네. 죽은 고양이냐 아니면 튀어오르는 게 지금 저게 살아있는 고양이냐라는 건데, 네. 오늘 김건우 분전 아카데미 대표님을 모셔서 들을 이야기는 찐 반등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는 항상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이든 저런 의견이든 어떤 근거로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또 궁금한 이야기도 여쭤보고 그럴 거죠? 네. 둔촌 주고 오면 별 문제 없습니까 요즘?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김건우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건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전 김건우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김 대표님 섭외하면서 이 주제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잔인한 섭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네.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요게 이러다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라고 하는 건 저 솔직히 하느님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나가 봐야 아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는 궁금하니까 네.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불려 다니십니다만 저는 저분 상승론이든 하락론이든 관계없이 저분 참 난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쭤봐야 되니까요. 네. 요즘 뭐 시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약간 아직은 좀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찐반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면은 좀 있어요. 아직 뭐 확실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네. 아직은 좀 더 눌러지길 바라시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최대한 뭔가 지금까지 팩트들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가져왔으니까 일단 장표를 좀 살펴보면서 우울한 결론일 수는 있으나 누군가에겐 우울한 그렇죠. 예, 이해 당사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일단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1월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어서 점차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이렇게 부동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 가장 좀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실거래가 지수예요.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를 봤을 적에 서울은 12월이 저점이었고 1월, 2월, 3월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은 한 5% 정도 올랐잖아요. 142에서 149가 됐으니까 4점 몇 프로 정도 올랐는데 3개월 동안 4점 몇 프로 올랐다는 건 결코 작지 않거든요. 1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기울기가 가까이 됐다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니까 결코 작지 않은 분위기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월이 저점에서 뭐 약간 여기 경기도는 좀 약하죠. 약하긴 한데 약간 오르는 느낌인데, 경기도라는 게 사실은 저 연천에서 저 평택까지 다 경기도니까 하나로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경기 남부 지역은 좀 반등세가 거의 서울급으로 오고 있는 거고, 경기 북부 쪽은 좀 약한 그런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저 정도 기울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국에서는 서울의 반등이 가장 강해요? 서울과 그나마? 경기 남부 이쪽이 제일 강합니다. 경기 남부 중에서 조금 경기도 치고 좀 고가 지역들, 뭐 분당, 뭐 과천, 동탄, 수지 이런 쪽도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지방 쪽으로 봐도 요거는 반등이라기에 좀 약하지만 어쨌든 바닥 다지기는 하고 있다. 이렇게 급락을 요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바닥 다지기 정도는 되고 있다. 지방 광역시도.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아마 아직도 약한 그런 분위기인데, 광역시 정도 혹은 중소도시 중에 좀 큰 창원이나 청주 이쪽은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 바닥 다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요거를 제가 요 지수로 보면은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앱에서 실거래들을 좀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잠실이나 뭐 고덕 이런 거는 신문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좀 퍼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마포 같은 평형에 요 정도 하면은 10% 좀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름도 이제 강남 상구 마용성 외에 조금 가격대가 조금 낮은 뭐 기름 요런 쪽도 여기는 거의 한 1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 여기는 신길도 거의 한 10% 뭐 한 8% 정도. 10억짜리 아파트는 1억씩은 다 올랐다는 얘기네요. 마곡은 여긴 좀 더 올랐죠. 그러니까 동서 이렇게 가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세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제 거래로 퍼지고 있고 이걸 제가 많이 오른 것만 추려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퍼지고 있고 약간 경기도 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쪽은 서울보다 더 올랐어요. 수지나 뭐 인덕원, 동탄. 그러니까 작년에 좀 하락이 컸던 곳들이 반등도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빠르게 하고 있고 수지 보면은 여기는 거의 한 20% 되죠. 9억에서 뭐 10억 8천 이렇게 되니까 인덕원 쪽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 중에 밑에 있는 가격이 최근 10년간 저점 가격입니까? 10년간은 아니죠. 한 제가 보기에는 2019년 가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하락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의 저점 가격이다. 이거 완전 저점 가격이죠. 요 정도가 지금 그 정도가 사실 저점. 제가 여기 편집한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거래가 없는 게 아니고 편집을 한 거여서 저점 대비 고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거래가 더 있긴 했어요.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55%에서 20% 정도까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역별 단지별로 반등 속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현재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격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 대비 한 80%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에. 근데 지금은 뭐 70%밖에 안 된다거나 90%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밸런스가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락할 적에도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금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계급장이 뒤틀려 있다. 네, 약간 뒤틀려 있는데 제 생각은 결국 맞춰질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뭔가 내진 바른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겠죠. 저평가된 곳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반등을 했고 거래량도 지난 하반기 6개월 동안 한 4,000건, 6개월 동안 4,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4월 한 달에만 3,200건 정도 거래되고 지금 집계 추세상으로는 5월에는 3,500건 이렇게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이. 물론 이래도 서울 평균 대비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건 의미 없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저는 어떤 가격이 프라이싱 됐을 적에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점 최고 폭락했을 적에는 서울 거래량이 500건에서 한 800건 정도일 적에 최저점에 프라이싱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대비 반등을 할 거냐는 그때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봐야지 평균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 반등이 있었고 요 거래량 반등이 일단 송파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퍼지는 그런 형국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네,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언더스탠딩 출연했을 적에 마지막 코멘트로 역전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를 보려면은 그 부실 매물로 던지는 매물을 소화가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거래량이 한 2-3천 건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2-3천 건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부실 매물들 던지는 거를 저가 매물들을 좀 소화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하게 하셨던 분들이 전세값 내려가면서 답이 안 나왔는데 그분들이 어쩔 수 없다 집을 던지면 그 집이 사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3년 7월에 전세 만기인데 한 3억 좀 내줘야 되는데 3억이 없어. 그러면은 한 6개월 만기 6개월 전쯤에 임차인하고 얘기를 해갖고 연장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안 한대. 그러면은 내가 3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3억이 없으니까 던지는 거죠. 그럼 뒤에 역전세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은 작년 12월 정도에는 이렇게 역전세를 걱정해서 던졌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안 팔리는 상황에서 최저가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졌는데 올해 1월에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도 의미 있게 하락을 하니까 조금씩 그걸 소화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그
금매의 최저가 하단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반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매로 던져도 그 쭉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네. 수요자들이 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 CFD 그 사건 발생했을 적에 갑자기 반대 매매를 왕창 던졌는데 하한가를 3번 4번 맞은 데가 있고 한 번 맞고는 이 정도면 여기 같이 치고 괜찮지 하면서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 매매가 나와도 유지를 하는 그런 어떤 흐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청약 분위기도 작년 12월 초에 분양한 장이자이 같은 경우에는 2대1, 뭐 1.7대1, 3대1 뭐 이랬는데 올해 4월에 분양한 휘경 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26대1, 154대1 뭐 이렇게 물론 여기에 물량이 좀 더 많긴 했는데 그런 거 감안해도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장이 자이가 이렇게 낮은 경쟁률이 기록이 된 다음에 미분양이 나고 근데 그 다음에 둔촌 살리기라고 일명 불리는 1.3 대책이 나고 나서 장위도 같이 미분양을 다 해소하고 청약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청약 분위기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올해 한 2월에 분양했던 수원의 요 중흥 S 클래스라는 여기도 미분양이 크게 났는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이 미분양 계약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완판을 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청약, 분양권, 뭐 기축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단은 반등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쟁이 많아요. 반등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반등은 왔는데 앞으로도 반등이 올 거냐 아니면 데드캡 바운스고 떨어질 거냐, 요 논쟁은 할 수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등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하락 폭이 작아졌을 뿐이다. 아니다, 반등했다. 요 논쟁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등을 한 거는 맞는데. 근데 왜 반등 자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꺾일 때도 분명히 꺾였는데 아니야 이거는 아닐 거야. 부동산 가격이 왜 꺾여 하는 케이스 논란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작년 한 하반기 초입 한 8월 9월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분명히 꺾였는데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해요. 부동산 원가 KB에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할 때마다 매주 언론에서 이걸 기사를 탁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인, 저같이 이거를 맨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요게 부동산 시세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 기사, 소식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하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느냐를 한번 봤더니 22년에는 사실은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30% 정도 폭락을 했고 23년에는 저는 반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뭐 좀 약간 그 논쟁을 받아들인다고 쳐도 올랐냐 안 올랐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보면은 KB 기준으로는 22년 하락폭보다 23년 하락폭이 더 커요. 요때는 30%가 실질적으로 하락을 했고 요때는 별 떨어진 게 없는데 23년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저거는 그러면 실거래가보다 더 늦게 반영을 하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요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후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박원갑 그 KB 수석 연구원님이 3프로 TV에 나와서 저녁 방송에 나와서도 우리 지수는 3개월 정도 후행을 해요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3개월 정도 후행을 하고 현행을 알고 싶으면은 각 지역별 랜드마크 단지들의 실거래가를 직접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더 편한데 실질적으로 좀 후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KB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라는 게 87년부터 계속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흐름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유산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시계열 분석을 할 적에 3, 4개월 후행하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현재의 시장이 어떤지를 받아들이면은 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약간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뭐 지금 후행하는 거는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뭐 월간으로 발표를 하고
뭐 좀 후행성을 좀 늦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3개월 후행하는 거를 매주 발표를 하는데 그 매주 발표하는 거를 기사로 다 내보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게 좀 정확합니다. 요게 정확하고 물론 요것도 약간 실거래가만 가지고 하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적을 때 약간 부정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로직이 좀 탄탄해서 이게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3월 것까지밖에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실거래가 지수가 6월 15일에 발표를 해요. 이거는 집계해서. 후행하지 않지만 발표 자체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를 봐도 지금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를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차라리 그래도 늦지만 요걸 가지고 뭔가 기사화가 되면은 늦지만 정확한 걸 알 수 있는데 좀 주간 아파트 지수를 계속 기사화가 되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현재 상황으로 받아들이니까 약간 잘못된 어떤 논쟁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나요? 볼 만한 발표 지표는 없고 정말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랜드마크 아파트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런 걸 소문으로 들어서 확인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등록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요새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약 후 이제 신고 의무가 60일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30일 내로 줄어서 그리고 요새 보면은 부동산에서 30일 꽉꽉 채우진 않더라고요. 보통 한 2, 3주면 등록을 하니까 그래도 실거래가 등록이 되는 거를 보는 게 좋죠. 물론 제가 이거를 너무 그거를 막 보고 있으면은 막 포먼도 더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거를 사실 그렇게 막 권장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면은 조금 기민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어쨌든 요 부분에서의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런데 주간 가격 지수까지 그 주간 가격 지수까지 최근에 반등세로 돌아섰어요. 서울에 5월 22일, 5월 29일 여기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언론이 요번엔 또 과도하게 요 정도 반등 왔다고 갑자기 단번에 4억 넘게 뛴 동네 속출 막 이렇게 좀 과도한 문장으로 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요새 사람들은 이제는 좀 반등이 오나라는 심리적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관성처럼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언론은 정말 그런 과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출금리 3% 진입 뭐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까지 내려갔어? 보니까 최저금리가 그 3%대로 들어갔다고. 근데 우리가 항상 대출 받으러 가면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는 아무도 못 받잖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출금리 한참 오를 때 최고금리가 뭐 7%대 들어갔다고 그 누구도 안 받는 그 금리를 가지고 금리 많이 올랐다고 할 때도 저거 좀 오버한데 싶었는데 내려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군요. 어쨌든 의미 없는 얘기였고요. 끊어줘 이런 얘기할 때는.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반등은 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월부터 집을 살까 말까 했는데 더 떨어질까봐 안 샀는데 거래가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면은 포모가 올 정도 수준의 반등은 저는 왔다라고 봐요. 충분히 의미 있는 반등은 왔다라고 보는데 실거래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매매가 지수만 보면은 그걸 반등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것까지 일단 정리드리고 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왜 반등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등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단은 왜 반등했을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요 부분이 제가 지난번 출연 때 나와서 설명드렸던 장표 중에 한 장인데 왜 반등했을까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왜 떨어졌을까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폭락이 있었던 거 그리고 그 폭락이 있었던 거 그런 주요한 문제들이 현재는 해결이 됐는가 요거를 보면은 좀 중요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면 작년 하반기에 폭락을 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높았다. 요거는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너무 강하게 당연히 이것도 쉬운 얘기죠.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세게 왔고 그런데
정부에서 사람들의 뭐 기대와는 달리 금리 인상기의 자산 폭락기인데 전 정부 때 과잉 유동성 시대에 이렇게 실행했던 그런 누적 규제,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 시기에 엄청 강하게 눌렀던 그 규제를 금리 인상 기에도 유지를 했던 이게 시너지가 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준 거죠. 작년 하반기에. 거기다가 마무리로 작년 4분기, 물론 작년 하반기 내내 떨어졌는데 4분기에 큰 폭으로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서 역전세의 어떤 두려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작년 내내 이렇게 떨어졌는데 작년 하반기에 특히 많이 떨어졌는데 뭐 높았던 가격은 당연히 폭락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기존보다 훨씬 많이 생긴 거고 금리가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진 정도가 제가 그 지난번 출연 때나 혹은 뭐 제가 뭐 블로그 활동 이런 거 하면서 얘기했던 것보다 사실은 반등세가 좀 강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시장에서 올해 초 기준으로 꽤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도 제 생각보다 지금 좀 더 빠르거든요. 반등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의 하락이 생각보다도 더 빨랐던. 그러니까 제가 저번 출연 때 주택담보대출 4.8%까지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댓글에서는 4.8%가 어디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8%까지도 볼 수 있었잖아요.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왔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뿐이 아니고 한도도 완화적으로 정부에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완전 커진 거죠. 그때와는. 그리고 누적 규제 효과도 1.3 대책으로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전세가도 쭉쭉쭉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바닥 다지고 일부 반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폭락의 요인이 됐던 것이 네.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반등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이유는 펀더멘털하게 바뀐 게 없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점 매수 들어가자 이러고 펀더멘털하게는 기업이 좋아진 게 없는 게 저점 매수가 들어갔다가 펀더멘털이 바뀐 게 없으니까 더 떨어지니까 뭐 물리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거는 펀더멘털까지라고는 볼 수 없어도 적어도 유동성이 더 들어오고 규제가 완화되고 하니까 이유 있게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오를 거냐 이것까지는 모른다고 쳐도 데드캣 바운스로 다시 떨어질 거냐라고 하면은 네. 적어도 요 완화된 요 네 가지 요게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지니까 다시 고금리가 생기고 다시 규제를 힘들게 걸고 전세가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재하락이 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대목에서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굉장히 예민한데 그거 조금 뒤쪽인데 좀 넘어가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전망 페이지에서 네. 제가 설명. 그럴 거긴 한데 그냥 궁금해서. 네네.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뭐 전세난이 다시 오든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거 금리 쪽을 미리 좀 이거는 이제 예측인데 저의 생각인데. 당장 한두 달은 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모르는 거죠. 단기 금리라는 거, 단기 금리를 쉽게 알 수 있으면 채권을 투자해서 부자가 될 텐데, 단기 금리는 모르는 건데 추세적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여기 가져온 게 이게 연준의 점도표고 미국 연준의 점도표고요. 이게 그 페드워치라고 그 미국 채권 금리 언제 기준금리 인하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런 부분인데 연준은 뭐 올해는 동결이 연준 아니죠. 이렇게 점도를 찍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는 2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찍고 해서 어쨌든 간에 추세적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 그런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채권금리도 사실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선반영이 된 부분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어쨌든 향후 1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락이 될 거고 사실 요거는 연준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더 빠르게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준금리나 채권금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니까 이런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채권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좀 들쭉날쭉할 수 있어도 채권금리는 하락을 할 것 같고 채권금리가 이제 고정금리의 중거금리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켠에는 지금의 어떤 고정금리 그러니까 은행채 5년물 기준으로는 고정금리인데 은행채 지금 발행이 묶였다가 은행채 발행이 더 많이 될 거니까 은행채 발행이 많이 되면은 채권 가격이 싸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은행채 금리가 얼마나 싼지 그거를
기준금리가 아니고 우리 채권의 대표 주자인 국고채 3년물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를 봤더니 그렇게 낮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평균보다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스프레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단기적으로 은행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서 금리가 좀 높아질 수는 있는데 사실 뭐 평균보다 지금 이미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이니까 한계가 있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다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상황과 미국의 어떤 금리를 정하는 그런 상황들, 거시경제 상황이 중요하지 은행에서 채권을 좀 더 발행하고 좀 덜 발행하고 이거는 크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은 그 작년 하반기에 금감원에서 은행채 발행하지 마라고 했더니 네. 발생했던 게 예금금리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예금금리 경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정금리는 올라가고 변동금리는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코픽스가 내려가는. 왜냐하면 코픽스는 예금금리가 80%의 구성 요소를 차지하니까 사실은 꽤 오랜 게 원래 변동금리가 더 낮았거든요. 그 시기로 되돌아가는 그런 금리 구성의 좀 차이는 변화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크게 보면은 결국은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일 거다. 다시 그러니까 금리 올라서 집값이 다시 내려가는 일은 한동안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가능성은 좀 높잖아요. 또 하나는 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가상금리 압박.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사실은 인위적인 압박일 수 있으니까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풀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물론 이 현 금감원장이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의지는 아주 강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1분기도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역대급 실적을 냈기 때문에 금감원의 가상금리 압박도 그리고 지금 가상금리 압박을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상금리 산정 체계도 바꾼다라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교육세 떠넘겼다, 이거 빼라, 뭐 보험료, 예금 보험료도 빼라, 뭐 이런 가상금리 산정 체계를 바꾼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대출 태도가 완화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사실은 가상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경쟁의 상황 혹은 나의 재정 건전성에 따라서 대출 영업을 많이 할 건지 대출 영업을 축소할 건지 이런 건데 지금 5대 은행들은 대출 태도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설문이 계속되고 있고 충분히 지금 자본 비율로 봤을 적에도 충분히 대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됐는데 하고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대출을 정부가 바꾸라고 해서 바꿔주면은 요거는 거죠? 수익이 별로 안 나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수익이 안 나. MBS 그 기준에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수익이 안 나는 대출로 전환을 시켜주지만 사실은 그 BIS 비율 이런 걸로 봤을 적에 0%가 되거든요. 위험자본 비율이 0%가 된다고. 그러니까 돼도 이렇게 전환시켜 준 만큼 대출 영업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해야 되죠 또. 해야죠. 그러니까 대출 영업을 지금 올해 하반기 내내 사실 강화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의 수익성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상금리를 압박이 아니고서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지금은 이제 신용대출만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게임 체인저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 대출에 전세자금대출 포함하면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요거를 상호 갈아타기를 경쟁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은 5대 은행으로 통폐합된 이후로 비로소 자유경쟁의 시대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될까? 요거 된다면 문은 열어놓고 실제로 가면 막 복잡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신용대출 대환대출 하는 것도 그것도 말만 된다 그러고 지금 며칠째 됐는데 지금 사실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잘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복잡해요. 난 첫날 들어가 보고 실망해서 내일쯤이나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어쨌든 초기 상황이니까 저는 될 것 같고 그런 얘기 아니고요.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인터넷 뱅킹의 뱅크들의 적극 영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쟁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채권 금리로 보나 가상 금리로 보나 뭐 무슨 금리로 보나 지금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살살 말해보면은 다시 왜 반등했을까 넘어서 금리 넘어가고 네. 대출 정책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는데 한도까지도 완화가 된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앞단에서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15억 대출 규제 완화. 그러니까 15억 아파트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줬잖아요. 네. 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50%까지 완화를 해줬으니까 그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특례 보금자리,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집을 사고자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돼요. 대출 한 푼도 안 해줬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은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현금 20억을 들고 와야 되는데 네. 10억 대출 받고 10억은만 마련하면 된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거기다 신용대출도 포함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서 그 송파구 거래량이 먼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최초의 트리거가 돼서 15억이 넘는 헬리오시티든 뭐 잠실 아파트든 다 대출 끼고 들어오면서 지금 이 반등장의 최초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15억 대출 금지 해제하면서 9억 이상의 LTV도 완화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9억에서 15억 구간의 LTV는 20%였어요. 네. 이걸 일괄 50%로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규제 지역까지 해제를 해주면서 LTV가 60%가 됐어요. 그래서 마포구의 14억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은 기존 어떤 규제 기준으로는 4억 6천만 원만 대출이 됐는데 그래서 9억 4천만 원을 들고 와야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DSR만 되면은 8억 4천만 원 대출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5억 6천만 원만 현금으로 들고 오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저건 무주택이셨다가 저걸 구입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반등의 어떤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갈아타기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갈아타기. 그럼 기존 주택에도 대출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예. 그거 살려두고 새로운 주택을 살 때 DSR도 통과해서 한 10억 대출이 되는 분들이 꽤 많다는 뜻이네요. 뭐 얼마나 많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DSR 규제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뭐 어쨌든 대환을 할 수는 있으니까 갈아타면서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가 아까 말씀드린 9억 이상은 이렇게 되고 9억 이하는 생애 최초 80%나 특례 보금자리론. 그래서 지금 전 구간의 대출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된 상황이고 사실 한켠에서는 이건 다 특례 보금자리론 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쭉 그 거래 내역을 받아가지고 금액대별 거래량 추이를 좀 봤어요. 네. 봤더니 9억 이하나 9억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로는 9억 이하만 되니까 9억 이하만 특별히 늘었나 봤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억 이하나 9억 초과나 이 증가하는 그래프 이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9억 제 추정으로는 옆에 것까지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를 좀 더 쪼개 봤더니 6억 이하는 증가세가 좀 느려요. 6억에서 9억하고 9억 이상은 빨라요. 제가 요거는 제 추정인데 6억 이하는 원래 정책 대출이 있어서 원래 특례는 아니지만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그래서 어떤 정책 대출의 완화 혹은 LTV의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뭐 요 정도 올라간 건 어쨌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요 정도 올라가는 거 맞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6억에서 9억 사이의 거래를 좀 촉발시킨 것 같고 9억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LTV 규제 완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다 같이 반영이 됐고 이런 식의 효과가 약간 구분돼서 반영된 게 아니고 다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이거 다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고 구간별로 효과가 있었던 어떤 규제 완화들이나 정책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또래 친구들인데 조금 저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판 다음에 맞아요. 그 돈을 받아서 갈아타기. 그렇지. 네, 그런 쪽에 맞아요. 수요가 되게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참 오를 때 강남 아파트 30억을 누가 무슨 돈으로 삽니까? 네. 그랬더니 마포 20억에 팔아서 사는데요. 아이씨.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는 저 특례보금자리론이 상당한 이제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흐름상의 제 추정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순서상으로 일단은 그 송파 강동이 먼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방에서 먼저 오른 다음에 그 분위기를 받아서 서울 기준 중저가 뭐 다른 기준으로 하면 조가일 수도 있는데 서울 기준 중저가 아파트들이 받았는데 여기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같이 튀어오르는 이런 약간 흐름의 순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 첫 트리거는 오히려 저는 15억 대출 규제 완화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걸 만들고 순서대로 약간 규제가 차근차근 풀리면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좀 넘어가고. 근데 규제 완화 쪽을 보면은 오히려 대출 규제 완화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규제가 완화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아요. 보면은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에 세게 영향을 줬고 나머지는 약간 청약 쪽의 규제 완화가 좀 영향을 줘서 청약의 분위기를 바꿨는데 취득세 중과 완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국회를 통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유동성 측면에서 강하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밀어붙이고 근데 나머지 어떤 주택 관련한 규제 완화는 약간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고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기보다 좀 이상한 거는 13대책 규제 완화를 발표를 할 적에 정부에서는 이 완화를 하는 목적은 부동산 PF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는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대출의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리스트를 뜯어보면은 미분양은 지방인데 규제 완화는 서울 중심이어서 되게 이상했어요. 이상한 것도 이상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중에 두 개가 분양권 양도세 완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완화였거든요. 근데 막상 요 두 개는 진짜 지방 부동산 PF를 나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그 두 가지 안은 정작 통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규제 완화는 지금 일부 트리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 쪽이 좀 강하고 나머지는 좀 아직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풀리면은 지방 어떤 미분양 해소나 혹은 지방 부동산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는 이게 요 상태인 상황이면은 양극화로 오히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까지 어떤 집값 반등은 결국엔 금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다시 조금 예전보다 많이 공급되면서라고 그렇죠. 보는 게 저는 가장 큰 거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떨어졌을 적에도 그게 가장 큰 유동성의 쪼임이 가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완화가 된 것이 또 이번 반등.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무조건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항상 유동성이 중요하다. 항상 금리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 하락장, 그다음 이번 반등장은 금리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등을 한 이유는 이제 전세 안정화. 요거 제가 혹시라도 아까 매매가격 지수 KB 엉망이라면서 왜 이거를 KB 걸 가져왔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세 쪽은 좀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전세는 매월 일반권에서 1만 5천 건씩 거래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컨센서스가 거의 이렇게 맞춰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전세는 좀 수행하는 게 좀 약간 핑계 같지만 하고 어쨌든 간에 전세 실거래가도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잠잠해주는 이렇게 여기 보면 요거 약간 디테일 0점대까지 보면 0.0대까지 보면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고 세부적으로 단지를 보면은 리센츠 요거 잠실이거든요. 여기나 이제 헬리오시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한 1.5억 막 이렇게 2억 이렇게 반등을 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그 폭락을 가장 세게 전세가나 매매가나 폭락을 가장 세게 맞은 곳도 잠실이나 헬리오시티였거든요. 아까 잠실이나 송파구가 먼저 반등했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폭락도 잠실과 헬리오시티가 가장 세게 맞았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저렇게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매매가까지 반등 새로 밀어 올리는 그런 추세를 11억 가다가 9억으로밖에는 안 내려갔어요 전세가. 그 정도면 뭐 12억에서 악소리 날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싶은데. 3억. 3억은 그냥 서랍 속에 다 있지 않나. 아유 내렸어요 이거. 근데 이게 평균가니까 3억. 알겠습니다. 예, 반등했군요. 네. 저 뭐 현금이 여유가 있으면 좀 뭐 커버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가용 자금이 없으면 상당히 이제 뭐 마련하기 어렵죠. 그렇습니까 요즘? 역시 대주주십니다. 농담입니다. 네. 저 지금 요즘 신용대출 그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신용대출인데 그래도 다 직장인이고 그런데 네. 야, 7% 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이것도 다른 얘기니까. 네. 그 뭐 말씀 주신 김에 뭐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세 역전세난이 아직 온 거 아니다. 지금 올해 가을부터 2년 전 가을에 우리나라 그 무리한 갭 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너 알기나 아냐. 그거 이제 돌아오면 진짜 악소리 날 거다. 네. 그러면 막 매물 쏟아지고 막 그때부터가 진짜 겨울이다. 지금은 그냥 여름에 잠깐 찬바람 분 정도지 이거는 바람도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근데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2년 전 가을에 좀 심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매물들 쏟아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여기 또 이것도 장표로 만들었는데 네. 일단 요 전세 흐름, 전세 가격 흐름하고 이 역전세난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2020년 여기 그러니까 그 팬데믹 머니 플러스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요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랐네. 예, 급등을 한 시기가 한 8, 9월부터 해갖고 한 10월쯤부터는 이제 고가 전세 흐름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네. 이때의 2년이 지난 게 작년 말 올해 초. 네. 이때 보면은 이때와 이때가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10에서 13, 15 네. 요 정도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거든요. 요 정도면은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1억, 2억 이렇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요때부터 그렇죠. 서랍에서 열어서 지갑에서 꺼내서 요거를 요거를 요 정도부터 역전세난이 시작이 됐고 네. 지금 23년 6월이면은 요 21년 6월 요때의 만기인 것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이 거의 정점에 거의 다 왔죠. 초입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여기 역전세난의 시작이고 그런데 네. 그러면 요때가 그러니까 피크점을 굳이 잡자라고 하면은 21년 7월부터 한 22년 6월까지 요 1년 정도거든요. 예. 요때 피크점. 그러니까 2년도 치면 다음 달부터 앞으로 1년이에요. 그렇죠. 예. 다음 달부터. 근데 두 가지의 맹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4, 5, 6월이 그렇게 낮았냐, 역전세 정도가 낮았냐. 지금도 역전세 엄청 세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지수이긴 하지만 요 102라고 치면은 지수 기준으로 이미 20 정도의 역전세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예. 지금도 역전세를 소화하고 있어요. 네. 역전세를 열심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예.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3에서 5 정도는 낮긴 하지만 지금도 굉장한 역전세를 소화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고점이 보면은 21년 9월이에요. 9월, 10월. 요때의 매물은 6월에 나오거든요. 이때 네. 만기인 것들이 21년 9월에 계약을 한 게 23년 9월에 물건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라, 그렇죠. 5월, 6월에 미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미 그러니까 피크인 시점의 전세 물량들이 지금 이미 소화를 하고 있다. 소화가 되고 있는데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화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한 3개월 정도 만기에 3개월 정도 먼저 나오는 거는 전세 매물 기준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돌려줘야 하는 물론 진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서랍에서 꺼내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서랍을 열어야 하는 게 귀찮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23년 뭐 9월에 하여튼 9월 그 고점인 9월에
역전세 3억이 걸려 있어요. 근데 임차인한테 물어봤더니 연장을 안 한대요. 당연하겠죠. 3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연장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 매물을 언제 내놓을 거냐. 23년 9월이 만기인데 23년 7월에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놨을 것이다. 그럼요. 엄청 쫄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세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할 적에 역전세난의 두려움이 오는 거죠. 왜냐면은 한 예를 들어서 22년 8월 9월만 해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역전세는 한 5천만 원? 그 정도면은 뭐 버텨보지. 뭐 이때만 해도 전세 대란설이 있을 때예요. 전세 대란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연말이 돼서 전세가가 팍팍 떨어지니까 와 나 큰일 났다. 이러면서 23년에 만기인 물건들이 그때부터 나왔을 거예요.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봐도 그때부터 나오고 그런데 작년 말 22년 말쯤에는 그 쏟아지는 매물들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아까 거래량이 뭐 500건, 600건, 700건인데 보면은 송파구 인구가 65만인데 한 달에 아파트가 막 30건씩 거래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내놓은 거를 전혀 소화를 못 하니까 계속 떨어진 거죠. 그런데 1월부터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이 되고 이러니까 물건들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반등세가 일어났고 지금도 역전세난에 의한 전세 매물, 역전세난에 의한 매매 매물 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오고 있어요. 네. 오고 있는데 굉장히 전투 중이다. 물건은 계속 내놓고 있고 그런데 물건을 내놓지만 팔리고 있다. 물건을 내놓은 게 팔리고 있고 전세도 마이너스지만 전세 거래가 되고 있다. 이 뒤쪽에 보면은 부동산 124의 요 자료인데 감액 거래가 어쨌든 이게 역전세일 거 아니에요. 감액 거래라는 건 역전세잖아요. 감액 거래라고 그러니까 역전세에 걸렸다고 다 집어 던지고 다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감액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40몇 % 정도. 그 집주인이 서랍 열었다 이거죠. 이게 서랍을 열던 부모님한테 빌리던 친구한테 빌리던 어떻게 그러니까 역전세 대응을 감액해서 계약. 요새 그 특례 보금자리론 보면은 임차 보증금 반환 그걸로 다 채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돈을 채웠겠죠. 모자란 돈. 그래서 감액해서 추가 대출 받아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여월세도 있어요. 3억이 없어. 3억이 없으면은 3억에 대한 월세에 대해서 내가 거꾸로 준다는 거죠. 보통은 매월 주지 않더라고요. 일시금으로 줘요. 24개월치를 매월 40만 원씩 24개월 720만 원을 줘요. 3억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여월세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금매로 매도 요거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는 버팁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누적된 게 한 뭐 1,400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몇만 건 이렇게 터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나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며 소화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근데 이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규제 완화와 유동성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23년 6월 지금 6월 초 이때 지금까지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7, 8, 9월에 크리티컬하게 역전세 문제가 엄청나게 터져서 확 꺾여서 뭐 2차 하락이 온다라고 하기에는 별로 인과관계가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집주인들은 이미 액션했을 것이다. 이미 액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니면은 뭐 일부는 지금은 일단 거래가 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깎아서 팔려면은 맘먹으면 다 팔거든요. 웬만한 서울의 집주인들은 지금 그 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받으려고 간 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11월, 12월에는 깎아는 안 팔려요. 그냥 팔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더 내려도 안 팔리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된 건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단지의 최저가보다 2천만 원 내리면 다 팔려요. 그러니까 소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역전세의 어떤 있더라도 역전세 준비 안 한 집주인이 지금 내가 서랍이 갑자기 안 열리는 집주인이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단지 내 최저가보다 한 2천만 원 낮출 테니까 팔아주세요라면 거의 다 팔립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전세를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닐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이거 대책 없이 기다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문제는 역전세 난에
강도가 엄청 강해져서 문제가 생길 것보다는 혹시라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화력이 약해지면은 역전세 물량이 갑자기 역전세 문제가 갑자기 세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아닐 거라고는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금리가 뭐 오른다든지 꽤 많이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국토부 장관 같은 분이 야 집이 반등하잖아 규제를 때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역전세 물량이 갑자기 규제와 함께 다가와서 이렇게 누를 수 있으니까 지금 소화하고 있는 지금의 소화력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약해지는 어떤 트리거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금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이 역전세로 인한 급매물을 네. 받아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네. 그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먹혀들고 있다는 거군요. 그게. 그래서 매수세도 생기고. 그렇죠. 역전세를 대응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뭐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어쨌든 크게 보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 것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떠나서 현실적으로 좀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세가 자체가 지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때가 피크예요. 요때보다 요때가 더 전세가가 높긴 한데 2년 전 전세가가 네. 그러면은 전세가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역전세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건데 그러겠죠. 전세가가 점점 올라간다고 하면은 역전세의 강도가 좀 더 세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어느 쪽이냐? 예, 뒤쪽에 앞쪽에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뭐 전세 가격 지수 요런 걸로 봐도 이미 조금 반등이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지난 방송 때 설명 뭐 좀 많이 드렸던 건데 이렇게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가 폭락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매물들이 경쟁하고 있는 매물들이. 전세 매물이.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세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전세 매물이라는 게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빠진다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전세는 우리나라의 모든 모든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전세 계약의 기간은 2년 동일해요. 그러니까 2년 사이클로 계속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거의 유지가 돼야 돼요. 늘 비슷하겠죠. 늘 비슷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만 개였다가 5만 개 되다가 다시 3만 개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이게 뭐 제가 무슨 탓을 하진 않겠지만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요 예전 그래프로 보시면은 한 요 정도 있던 게 임대차 3법 이후로 이렇게 쭉 감소하거든요. 쭉 감소하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전세가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훅 빠지고 조금 이제 중간쯤으로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2년 사이클로 계약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큰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왜곡 현상인데 뭐 어쨌든 간에 왜곡 현상은 발생을 했고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다시 전세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없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반등을 좀 하고 그다음에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거기다가 24년이 되면은 물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뒤쪽에 물량 얘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의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 강해지기보다는 뭐 그냥 잘 소화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숨을 이렇게. 아니 안 대표님 아직 지금 못 샀잖아요. 그때 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혹시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안 대표님 옆에 계셨으면 드릴 질문이라서 드려보면 한 번 그래도 더 기회가 오지는 않을까요? 그럼 기회를 그럼 놓친 겁니까? 사람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네. 뭐 일단은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 대표님이 싫어하시는 걸로 아는데 무주택 기간이 길어서 가점을 쌓으신 분은 안 대표 가점 많습니다. 네, 가점을 쌓으신 분은 네. 시장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청약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그냥 일반 청약이 아니고 가점이 높은 사람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청약은
시장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가격을 끌어내려준 100만 원짜리 TV를 50만 원에 팔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50만 원에 살 기회를 최대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고가점자가 아닌 분들은 이게 이제 사실 문제인데 뒤쪽에 또 안 그래도 설명이 있는데 네. 요거는 저도 이렇게 뭐 미래 얘기니까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25년에 물량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37,000. 그러니까 이거 정비사업 기준이거든요. 입주 물량이 정비사업 기준인데 서울시는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서울시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를 다시 짓는 정비사업의 물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으니까 뭐 택지지구 사업도 하고 시행 사업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게 37,000세대 요게 37,000세대 중에 뭐 12,000세대는 둔촌주공이고 뭐 하여튼 그 특히나도 동남권 그러니까 좀 약간 고가의 동남권 그다음에 다 동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강남 4구 이 정도면은 사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되게 많아서 물론 입주 물량만 믿고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입주 물량이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도 많아요. 입주 물량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긴 한데 상황적으로는 조금 이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물량으로 보면은 24년에는 또 이렇게 적어요. 이 정도면 또 되게 적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상하게 기울어진 상황이 된 거는 요새 하도 뭐 시공사랑 뭐 싸우고 막 이러면서 뭐 공사가 밀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여기에 몰리고 여기는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요걸 기다리기에는 또 요때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요걸 보고 요거는 자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확실한 거는 확실하다라기보다는 제 추정에는 지금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되게 싸거든요.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적에는 2019년 하반기 가격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조금 반등했다고 해도 2020년 가격이에요. 네. 3년 전 가격이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14% 정도 늘었더라고요. 네. 중위소득 4년 동안 17% 늘었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복지해주는 중위소득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14%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유동성이 풀려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폭증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실 연봉도 많이 올려줬거든요. 그 사이에 14%가 늘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2020년 가격으로 돌아갔지만 명목 가격은 그렇지만 실질 가격은 2020년 가격보다도 14%가 더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죠. 실질 가격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반등했다고 해도 어떤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방송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가격의 밸런스가 지금 맞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덜 오른 곳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잠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처음에 볼 적에는 야 이거 19억 5천이었는데 지금 23억 5천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19억 5천이었는데 23억 5천이 됐어. 못 사잖아요. 마음이 내 23억이 실제로 있다라고 해도 19억 5천을 보고 있다가 23억 5천이 되면은 못 산다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약간 시선을 돌려서 뭐 다른 쪽에 뭐 한 약간 뭐 20억짜리 뭐 이런 데로 돌리면은 아직 안 오른 것, 뭐 덜 오른 것들, 강남 뭐 잠실은 20% 올랐는데 한 5% 올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또 수지 아까 수지 되게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지 신축은 20%가 올랐어요. 근데 구축은 한 5%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분석한 바로는 갭은 메워지기 마련이에요. 거의 다 밸런스에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리스트업을 쫙 하고 내가 꼭 여기 살아야 돼라는 한 군데만 지정했으면 그거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실 부분인데 나의 리스트 내가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트가 쭉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덜 오른 곳들을 잘 눈여겨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곳들이 많다. 반등이 아직 덜 온 곳들도 있고 하니 지금 그 아까 3천 건의 거래가 어쨌든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밀어 올리는 거라서 그 거래량이 닿지 않은 곳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별로 닿지 않은 곳들.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라면은 그런 곳들 중에 내가 살만한 곳이 없는지를 사실 볼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금리는 올라 있고, 네.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예전처럼 수출 잘 되고 뭐 이럴 때 다시 올까? 뭐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코로나 때 그 제로 금리가 한 번 더 올 가능성은 없을 것도 같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봤던 그 전고점. 네네네. 그거는 이제 안 오지 않을까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예. 지금 벌써 전고점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저처럼 하죠. 특히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나 뭐 네. 부동산 뭐 블로거, 네. 유튜버 이런 분들 중에는 전고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는 올해 안에 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머니 그 시기가 너무 특별한 시기였는데 유동성만 그냥 투입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왜곡으로 전세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 만들어낸 전고점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 특이한 지점이다. 라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때 정부가 와야 된다. 뭐 그런 네. 어쨌든 임대차 3법은 지금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여기 제가 안 그래도 띄워진 요 장표와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은 전고점이 그러면 언제쯤 올까를 모르는데 네. 그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정을 깔았을 적에 금리는 제로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든 미국 연준이든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중립금리 정도에 도달한다. 그 정도로 뭐 2% 정도 이렇게 도달한다라고 그 정도 가정을 했을 적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물량 공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일부 사람들이 일단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2022년에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2025년부터 물량 부족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3년 후. 근데 이거는 재건축 진행 안 됐을 테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오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22년도에 주택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착공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때 착공까지 준비를 한 것들은 거의 다 착공은 해요. 약간 갈등이 있을지언정 그때 착공은 해요. 근데 이때부터 시행 사업의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 부족은 27년, 8년, 9년 요쯤에 올 거거든요. 25년에는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거를 포기하면은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쨌든 특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이거 포기 안 하거든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일반 시행 사업은 시행사가 망하고 나면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정비 사업은 느려질 정도 무조건 거의 다 진행을 해요. 예. 조합 설립인가 진행되고 사업 시행인가 났는데 중간에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요 물량들 26년까지 꽤 많잖아요. 네. 요 물량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수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까지 진행되고 27년에도 꽤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점점 감소하잖아요. 점점 감소하고 요때쯤 되면은 물론 세부적으로는 27년 물량이 28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요게 조금씩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적은 입주 물량이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서울보다 더 문제는 경기도 정비 사업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경기도 입주 물량은 정비 사업이 핵심이 아니에요. 보통 신도시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데 경기도는 땅이 많기 때문에 원래 신도시 외에 택지지구도 계속 항상 지금도 신동탄이니 뭐니 뭐 계속 주거 문화 타운 뭐 이런 거 계속 이름 붙여서 뭐 용인 플랫폼 시티 뭐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3기 신도시 같이 신도시 진행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27년 8년 이때부터 정비사업 외의 물량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22년부터 지금까지 22년 23년에 주택 시행하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최악이거든요. 지금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사업이든 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금 조달 못하죠. 네. 땅값은 심지어 안 떨어졌어요. 아파트 값 떨어졌는데 땅값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땅값 비싸죠. 시공 공사비 올랐죠. 그렇다고 분양 비싸게 하면 분양 비싸게 하면 미분양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3기 신도시도
삼기 신도시 최근에 토지 입찰 공고를 냈거든요.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삼기 신도시 땅값이 너무 비싸서 요거를 사서 분양을 하면은 계양 같은 데가 한 8억에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몇 평을 8억에 팔아야 돼요? 34평. 근데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안 팔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토지를 공급을 해줘도 시행을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최초에 24년에 입주를 시키겠다고 물론 아닐 줄 알았지만 발표를 했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도 26년에 입주를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토지 매각 공고를 했는데 토지 사용을 26년 12월부터 할 수 있대요. 토지 사용을 26년 12월부터 한다는 거는 그때 준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착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2030년에 3기 신도시가 2030년부터 공급이에요. 그리고 뭐 왕숙 이런 데 보면 다 요새 드디어 이제 토지 매각 공고를 하는데 토지 사용 시기가 26년, 27년이래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빨라야 29년 입주라는 거예요. 3기 신도시는 29년 전에는 안 들어온다. 뭐 그러겠지. 그렇죠. 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주장하기로는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거 유찰될 거거든요. 이거 아무도 안 사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 그러니까 업황이 그러니까 비싼 건 둘째치고 이걸 사줄 지금 회사가 없어요. 누가 사겠어요? 지금 PF 문제 난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유찰될 것 같고 3기 신도시 29년부터 특히 이제 정말 일부 어떤 시범단지 이런 데 뭐 빨리 진행을 할 수는 있겠는데 유의미한 물량이 되려면은 29년 하반기 막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시행은 없고 택지도 안 팔리고 이러면은 경기도 뭐 이런 데는 27년부터는 물량이 너무 적을 거고 서울도 27년까지는 괜찮아도 28년 같이 좀 볼까요, PD님? 예, 28년부터 이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서울 경기 통틀어서 굉장한 부족한 이거는 사실 이런 게 사이클인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몇 년 후에 공급이 줄어드는 반도체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정고점을 누군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물량 부족에 의한 정고점, 물량 부족이 1년,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 부족이 1년 이렇게 생겼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케이스는 다시 꽤 있었어요. 근데 한 3, 4년 정도 물량 부족이 계속되면은 이때는 상당한 상방 압력이 행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폭락하고 약간 반등을 했어도 지금은 뭐 집을 사서 내 집에 사서 쭉 살다 보면은 내 집에서 거주도 하고 집값도 결국은 뭐 오를 것 같고 중간에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뭐 투자를 해서 뭐 수익률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별개의 얘기지만 내 집 마련하면 안정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고 뭐 25년에 이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특히 뭐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 언더스탠딩 방송에서 안승찬 대표님이 지금 사요라고 물어봐서 제가 지금 사요 아니다. 지금 사요 25년에 사요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때는 아직도 지금보다 더 저점이었죠. 25년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예를 들어 50%의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사셔서 2년간 행복하게 내 집에 사시고 25년에 떨어져도 쭉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이후가 있으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반등은 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는 계속 뭔가 말이 이어지는데 한 가지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반등이 꽤 온 곳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잠실 말한 것처럼 잠실을 꼭 예를 드는 건 아닌데 반등이 많이 온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 시장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오를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네. 그거 조금 올랐다고 조심하라고요? 20%인데. 20%? 아. 그러니까 지금 오른 곳들 중에서 10억까지 떨어졌다가 12억 된 아파트는 조심해야 된다. 뭐 13억은 안 될 거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시장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13억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13억이 될 것 같은데 13억이 되면은 그때는 뭐 주변, 그러니까 이걸 사지 말, 이게 떨어질 거라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은 뭐 덜 오른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면 그 이유는
25년에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질 요소가 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년에 물량이 적어서 24년 5월에 꽤 많이 오른 가격에 샀어요. 그러면은 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24년 뭐 예를 들어 24년 하반기는 좀 참아볼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예를 들면 지금 둔촌주공이 18억에 팔렸다는데 18억 주고 살까? 아니면은 25년에 12,000세대 입주장이 오면은 12,000세대 입주장 때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18억일 때는 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 초에 22억에 거래가 됐다. 이러면 입주장 노려볼까라는 의사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반등을 한다면 좀 기다려 볼 만도 하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보다 더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검토를 좀 밀어볼 수도 있겠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는 소형 평형, 대형 평형, 뭐 새 아파트, 헌 아파트, 뭐 새 대형 아파트가 제일 좋긴 하겠으나 네. 그건 비싸니까 네. 어떤 거를 좀 더 중시하고 고르면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했을 때 그래도 1인 가구 많아지는 미래에는 소형 아파트일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요즘 가격대 보니까 입주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소형 아파트와 20평대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은 있지만 입주한 지 이제 15년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있더군요. 2000년대 중반에 이후에 만든 아파트들은. 근데 그거는 막 한 40평대까지 가도 가격 차 별로 안 나는 그런 경우엔 어떤 게 좋습니까? 낡은 40평대와 새삥 20평대. 낡은 40평대와 새삥 20평대. 비슷한 가격이거나 뭐 그렇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의 형태를 보면은 한 2011년 정도에 상당 부분 완성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2세대 아파트, 3세대 아파트, 4세대 아파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완성이 되었던 지금 신축의 최소 조건은 지상에 차가 없고 네. 다 주차장이 지하로 가는 거죠. 네. 그다음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바로 집까지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약간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이런 게 한 2010년, 11년 요쯤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신혼 때 2013년에 결혼하면서 집을 샀는데 그때 한 15년 된 아파트를 검토를 했어요. 그때는 2013년인데 15년 전 아파트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신축과 구축의 갭이 상태의 갭이 엄청 달랐어요. 왜냐하면 복도식이었거든요. 99년식.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2025년이 돼서 15년 전 아파트를 보면은 엄청 고급지긴 한데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때도 2010년도 아파트도 다 지하 주차장으로 다 지상에 차 없고 커뮤니티도 좀 있고 그래서 고급화가 신축이 더 진행이 되긴 했지만 더 이상 구축과 신축의 갭이 퀄리티의 갭 자체도 적고 가격의 갭 자체도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구축의 뭐 대형 이런 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제 신축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면은 사실 구축이어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거 이하인 그런 뭐 복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 주차장은 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뭐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면은 갈수록 사실은 어려워질 수 있고 근데 심지어 그게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혹은 개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면은 우리나라의 희한한 특성상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용적률이 뭐 300%가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런 그러니까 구축이 단순히 연식 기준이 아니고 네. 그런 퀄리티 기준으로 계단식에서 그런 거라면은 사실은 지금은 조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가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평형별로 보면은 저는 대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호의적이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대형을 고민을 하면서 그 경쟁 상대는 상급지의 중형이나 소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의 대형을 25억 주고 살까 하면은 25억이면 강남 25평 가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입지를 선택하는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단지의 퀄리티보다는 입지를 선택하는 그 흐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포 대형을 살까, 아니 마포 뭐 중대형을 살까, 아니면 강남 중소형을 살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강남 중대형이나 강남 대형이라면은 더 위에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천정인 거예요. 강남 대형은. 그래서 강남 대형은 항상 수요가 괜찮아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약간 강남이 아닌 조금 뭐 가격대가 조금 뭐 서울 시내에서 뭐 저렴하거나 각 지역 내에서 저렴한 그런 곳이라면은 사실은 대형의 수요들은 계속 상급지의 중소형으로 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것은 인구 구조적으로 봐도 결국은 최상급지의 대형, 이거는 뭐 그냥 거거익선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입지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제가 강남을 예시로 들었는데 각 지역별 최상급지는 다 대형이 좋을 것 같아요. 대구의 수성구는 대형이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꼭 강남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각 지역 이렇게 커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구역 내에서의 최상급지들은 대형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 어설픈 동네 대형은 그렇죠. 불안하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오늘 보여준 표 중에 죄송하지만 뭐 어차피 좀 늦어졌으니까요. 매년 입주 물량들을 주셨잖아요. 네. 서울과 경기에 PD님 한번 볼까요? 저거는 멸실 물량 같은 걸 감안한 숫자입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저거 서울에서 들어오는 건 부수구 지어야 되는 거니까. 네. 저건 어떻게 개념을 봐야 될까? 저것도 경기도도 정비 사업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재건축 말고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안 되니까. 한 27년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시행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한동안은 몇 년간은 그럴 거고, 어쨌든 요 숫자 자체의 개념은 멸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입주 물량인 거고, 새로 추가되는 새 아파트 숫자. 그렇죠. 그러면 2024년 같은 경우에 어디 둔촌주공 같은 데가 다시 부수구 지나가면 멸실이 한 10,000세대 되면 그러면 순공급으로 마이너스인 거네. 아파트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정비 사업이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재개발의 멸실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 어떤 주택의 어떤 형태 뭐 그런 거, 뭐 면적도 그렇고 그 멸실되는 아파트 수요자가 아니었을 테니까. 애초에 아니니까 큰 요소가 아닐 수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앞으로 좀 약간 미래적으로 보면은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멸실은 등기적으로 멸실은 안 되는데 사실상 멸실이 돼서 이주를 하고 리모델링을 다시 짓거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멸실이 되게 크리티컬해요. 왜냐면은 멀쩡한 집이거든요. 굉장히 멀쩡한 집을 막 전세 5억, 6억 이렇게 받는 집을 멸실시켜 버리고 이주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앞으로 활성화되면은 이런 분석에도 멸실 물량을 꼭 감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까지는 뭐 개포나 이런데 뭐 반포나 이런데 재건축하는 것들 막 11평, 13평 뭐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멸실 물량을 꼭 크리티컬해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멸실 물량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다음번에는 언제쯤 모시면 변곡점에 한번 올 것 같습니까? 자주는 안 나오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안 불러주세요. 아무튼 뭐 변곡점이요?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변곡점? 그거는 아닙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추세는 일단은 반등 추세를 한동안은 이어질 거고. 근데 이제 얼마나 강하냐에 대한 고민은 되는데, 적어도 다시 꺾일 가능성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있다면 높다. 2025년. 그렇죠. 입주 물량 서울에 많이 쏟아지니까. 네,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쉬운 맛이죠. 그래야 또 모시고.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